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 왕한생 신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왕한생 신법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 배경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하고 나서 이제 강독을 해볼게요. 자, 왕한생의 그 신법의 배경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군의 이제 군사력이 약화되면서 왜냐면 주변 민족들의 침입을 대응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과거에 의한 관료 지배가 강화되면서 관료가 증가되고 또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료들에게 많은 돈을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대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간호에 대한 특권 계급화되면서 자장농에게 세부담이 전가되고 고리대금이 이제 행해지면서 자장농이 몰락하고 그다음에 도시 이제 대상인들이 등장했는데 이 도시 대상인들과 대지주들은 대부분은 이제 관료들이 인제 많이 그 겸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료 집안에서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들이 특권을 이용해 갖고 중소상인들 고리대금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면서 중소상인이 몰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돈은 많죠. 이 군사비는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그 당시에 중소자영농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중소상인들이 몰락하면서 들어온 돈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인제 뭐냐면 어 그 왕ans의 그 이런 배경과 그 왕ans의 신법과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왕한서의 신법이 실시된 것은 11세기 후반이었다. 자, 이 개혁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재정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 광범위한 행정 개혁인과 동시에 사회 개혁이기도 하였다. 개혁 주장이 일어난 배경에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막대한 군사비와 관료제 유지 비용 때문이다. 자, 송의 건국 후 100년 정도가 지나자 여러 사회 경제적 폐해가 노출되기 시작했고요.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재정의 적자였다. 송초 이래에 흑자를 기록했던 국가 수지는 11세기 중반에 군영을 이루더니 곡 적자로 돌아서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제를 통해 등용된 수많은 관료들 유지하기 위한 쓰인 비용, 그리고 서화와의 7년 전쟁 중 후 증대되기 시작한 군사비가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지출의 7, 80% 정도가 직업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비였다. 자, 군사의 수는 초기에는 공군과 상군이 합쳐 40만 미만이었지만 인종 시기 때는 80만, 그다음에 상군을 포함해서 126만이다. 그렇게 이제 100만 대군이 넘는 데 비해서 효율성 확 떨어지죠.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도 대외 관계는 여전히 열세였고 군대의 전투력도 형편없었다. 과거 합격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관료의 수도 11세기 초에 10,000명이었던 것이 11세기 중반에 2만 명을 넘어 영조 때 2만 4천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이제 문신 우위 정책 때문에 공록이 여타 중국 왕조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적 지원도 컸는데 이것이 모두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관리 기강도 황제 독재 체제가 성립된 후에 오히려 무사한 일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 농민은 대토지 소유주의 확대로 토지 수요 불균형이 진행된 데다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에 수입 증대치를 인한 중간세를 건드리기 힘들었다. 특히 농민이 부담스럽고 직역이다. 직역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래서 주 개코제 아래에서는 호등제를 주한테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등에서 이제 5등급 나누고 그것도 이제 다시 이제 이 1등급, 5등급 안에서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직역을 부과해요, 노동력을. 그래서 되게 1, 2등급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직역을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인제 2등급 이하였던 직역이 없는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1, 2등급들이 성세후 계층들이고 이들이 상당수가 간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부담돼야 할 역을 요 3등급 이하에게 부담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인제 자기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인제 무거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인제 폭삭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제 1, 2등급들은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3, 4, 5등급들이 인제 토지를 이제 흡수해서 대토지가 되는 그런 형상들이 나죠. 원래 1, 2등급들이 인제 원래 그걸 부담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부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류를 조작해서. 예. 자,
그래서 이런 역을 부담하는 것을 뭐냐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런 역 제도를. 자, 하여튼 이게 인제 종전에 인제 역이 차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나중에 인제 모욕죄로 바뀌죠. 예. 그 뒤에 인제 요 법하고 관련돼 있어요. 모욕법하고 관련돼 있다. 예. 자, 그렇게 계속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서는 군가의 이제 전매 정책과 대상인들이 직접 가정 상태의 강화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인제 그 상인들 출신들 보면 대상인 출신들이 되게 간호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의 어떤 등을 이제 얻고 이제 그 독점을 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던 거. 자, 그다음에 인제 왕한서의 개혁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그다음 단락을 보면, 자, 1068년 21세의 나이로 즉위한 청년 황제 신종은 왕왕성을 중용해 개혁을 당했다. 왕왕성은 강서 관료 출신, 집안 출신으로 가교 합격 후에 지방간으로 전전하면서 근무지에 수리시설과 빈농 구제 사업을 펴 성과를 크게 올린 바 있다. 자, 인종 말기에는 그의 만원서에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는 개혁의 필요성과 포부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생산력을 자극해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성황의 독, 특히 주례에서 찾았다. 그래서 주례를 모델로 한 개혁의 어떤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주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개혁을 할 때 항상 내걸었던 게 주례거든요. 그래서 주례를 모델로 해서 내고요. 왕한서의 개혁도 그렇고, 그 앞에 이제 그 왕망의 개혁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주혁명 때도 이 주례를 내세우잖아요. 이 주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고려 시대 때에서 조선 넘어갈 때 정도전이 그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 때도 이 주례를 내세웠죠. 그래서 이 주례는 상당히 그 개혁의 전범 역할을 했던 것이 주례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상경의 하나로 주공이 지었다고 하는 서류 시대의 정장 제도를 기록한 책인데, 일명 주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육간 제도를 기반으로 한 간지, 예제, 학제, 종법제 등을 기록했다. 책을 펴낸 연대는 정말기 추정되고, 그러니까 주공에 만든 제도, 이제 주나라 예법을 관련된 내용을 기록했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구에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어요. 후대 상고적인 경향으로 자주개혁의 전범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이지만 국가 권력의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법과적 요소가 들어가 있던 책이 이 주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법의 구체적 내용은 농민 생활의 안정과 생산의 증가, 조세원의 개발을 목표로 한 부국책과 부병제 회복을 위한 강경책, 과거제와 관료 임용제도 개혁을 통한 교육제, 관료제 개혁 등이다. 자, 구체적 내용은 뒤에 있어요. 신법의 성과는 재정과 관련된 상당한 효과가 있어 재정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잉여를 남기게 되었고, 지방제도도 극히 충실해졌다. 그러나 농민 부담의 경감이라는 면에서 그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농의 실정을 무시한 채 강제를 실시하는 등 신법 실시 중개에 이르면 대다수 농민들이 신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좋은데 요걸 운영하는 이제 관료들이 상당히 부정부패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도 잡세도 걷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신법이 반대하는 농민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돼요. 예. 그래서 후대 이제 또 왕한선 그 이후에 이제 신법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좀 신법을 좀 악용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요 신법에 대해서, 왕한선 신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요.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자, 그러면 이제 왕한선 신법의 구체적 내용을 볼게요. 크게 이제 왕한선 신법은 크게 이제 교과서에 보면 부국책하고 강병책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부국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재정 수입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국책을 실시한 거고, 농업진흥책도 이 부국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병책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지출의 주요 이제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방비잖아요. 국방비인데 이제 군대를 많이 유지하지만 좀 가성비가 없는 군대를 많이 유지하잖아요. 실효성도 보려고. 그래서 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출을 좀 줄이는 강한 군대를 만들면 그만큼 이제 뭐냐면 이민족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주고 평화를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다음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강경책은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수법인데 자, 군수법은 재정 수요의 산지를 재정 수요와 산지의 실정을 일치시켜 물자의 유통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상인의 폭리를 방지한 거 이렇게 했는데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공납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공납제도 먼저 이해 필요한데 공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의 특산물을 이제 갖다 바치는 제도가 공납제도인데 근데 이 공납을 이제 바칠 때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바쳐야 되는데 뭐 아니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바치면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국가가 이제 그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그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밖의만큼 그러니까 공납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있어 플러스로. 그리고 공납을 더 받을 경우도 있죠. 예 덜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더 받을 경우에는 이걸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덜 받을 경우에 이걸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때 누가 개입을 했냐면 이 당시 대상인들이 개입을 해요. 대상인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인제 뭐냐 국가가 인제 남는 공납 여유분을 갖다 팔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때 이제 요 중간에서 갖고 이 대상인들이 상당한 많은 폭리를 인제 뭐냐면 취하게 되는데 자, 이걸 막고 대신 이 부족품을 팔고 그다음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그걸 함으로써 빠져나가는 돈을 막는다. 이런 것들이 군수법이야. 그래서 이 군수법은 그 당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이제 한나라 때 군수법하고 좀 비슷비슷하지만 이거는 이제 한나라 군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이득을 얻는 데 목적을 했지만 요것은 이제 군수법은 공납의 폐단을 제거해 가지고 대상을 배제한 채 물자 유통을 합리적으로 인제 하고 그리고 재정을 이제 수요를 어 그 재정 수요를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군수법 자체가 약간 한나라 때 군수법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나라 군수법은 이렇게 국가가 개입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 송나라 때 군수법은 대상인들의 폭리를 방지하고 공납 처분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그 물자를 또 유통시키고 합리를 개선하고 국가 재정 수지의 어떤 합리화를 꾀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천목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 춘군기 빈민들에게 정복을 대여해 주고 추수 이하의 이자를 더불어 상환토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농민 구제와 국량 확보를 목적으로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고리대급자, 주 대지주들이죠. 이들은 이제 평균 6월에서 7월까지 이익을 얻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천목법은 종전의 대지주인 관료와의 어떤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천목법을 상당히 반대를 했던 거고 그다음 시역법도 마찬가지야. 시역법도 농민들 중소상인들에게 이하의 자금을 대여를 해 줘요. 그래서 대상인 주도의 유통 구조를 이제 조절해 주고 대상인들의 어떤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대상인들도 되게 이제 관료 세력들과 연결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천목법이나 시역법 등등은 관료 세력들이 상당히 반대했던 법들이죠. 네. 얘들 입장일 때는 이제 이런 법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침범하다 보니까 이 관료 세력들 중에 상당수가 관료 중에서 이 법을 신법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구법당이라고 이제 하죠. 요게 신법을 추진하는 신법당과 대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욕법, 면역법을 볼게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를 이제 1 등에서 5 등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재산의 순서에 따라서 재산에 비례해 갖고 역을 부담하는 건데 실제 1 등급과 2 등급들은 자신의 어떤 간호로서의 권위와 그다음에 특권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누구야 관리자로 짜고 자신의 등급을 좀 낮춰요. 그래 가지고 인제 실제 3, 4, 5 등급들이 1, 2 등급 했던 역을 부담함으로써 이 3, 4 등급 이하의 이제 역들이 이제 대거 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제 어떻게 이제 고치냐면 일단 1 등급, 5 등급한테 인제 직접 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징수해요, 명예욕전을.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그 차역에 면제됐던 간호나 사관, 상인들에게도 농민이익세 절반에 대한 교육존을 징수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면역전과 교육존을 걸어 가지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역을 담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역을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이제 뭘 하냐? 그 당시 인력을 이제 고용하면서 고용 창출에도 이제 뭐냐면 그 효과를 누리게 되죠. 물론 이 고용 창출은 그 일자리 이제 제공은 그 부차적이고 실제 목적은 부의 이제 뭐냐면 역의 이제 뭐냐면 그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욕법이고요. 그다음 농촌진흥체육으로 어전법하고 농전수입법, 반정군세법 같은 게 일어나는데 어전법이라는 것은 어전사랑 간청을 두고 중수기를 이용해서 하천 진흙을 이용해 토지를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흙을 이제 뭐냐면 이용해 토지를 개선하는 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진흙이 많은 곳이 어디죠? 강북이죠. 그래서 강북지대, 한화강 유역지대에서 이제 했던 거고요. 이 어전법은 요때 처음 실시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뭐냐 신법 때에 이 학대에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정수입법 같은 게 있는데 이 농정수입법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한편 정토의 부흥과 수의시설을 이용해서 농경지를 삭제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수의시설 관련돼서 이제 나오고 농경지 확대 나오니까 어떤 분이 어전법이 답이다고 이제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틀리죠. 왜냐면 이 수의시설이 이제 주로 이제 해갖고 바탕으로 해서 농경지를 이용하는 거는 강남이에요. 농정 수입법이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농정 수입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제 이것도 행했던 건데 이걸 이제 신법 때 학대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전 군수법은 전토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조세 부담을 분평화를 추구했다. 그 당시에는 전토가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 이게 네모지에 경지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삐뚤삐뚤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공정한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은닉된 토지를 또 찾아내서 또 세금을 부담하는 것도 방정 군세법의 주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강경책 같은 경우 보면 자, 보가법 관련된 내용인데 주우와 개코를 불문하고 10호를 일부로 하고 50호를 일대부, 500호를 일도부로 해요. 각기 장을 설치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책임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통의 인보 조직을 이용해서 경찰 업무와 민병 조직을 활용하려고 했다. 근데 결국엔 민병하는 실패했고 남송 시대 이후에 그 뭐냐면 항촌 조직화됐다는데 이 보갑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뒤에 명나라 때 왕수명 같은 사람, 그 왕양명 있죠? 왕수인 같은 왕양명, 그러니까 왕양명 같은 사람이 이걸 뭐냐면 명나라 때 이제 일종의 치안 유지 항촌사의 치안 유지책으로 이제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이갑제가 붕괴하자 이 보갑법을 이제 제시를 했고 청나라 때도 이 보갑제를 이용했죠. 예. 그다음에 보마법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따라서 민간에 각각 한두씩 군마를 사육하고 개봉과 하복에서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기마병들, 유목민족들 기마병들과 상대하려면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대한 말을 그 국가에서 다 일일이 사들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민가에게 이제 뭐냐면 말을 키우게 되고 평상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다가 전쟁 나면 이제 징발하는 제도죠. 근데 전쟁 때 이제 징발하는 말들이 솔직히 말해 소용이 별로 없죠. 예, 평상시에 그 기병하고 이제 기수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끌려가는 그 말인데 제대로 이제 뭐 기수하고 호흡이 안 맞겠죠. 전쟁에 막 필요한 훈련도 안 받고 그냥 별 의미는 없어 이 보마법은. 그다음 장병법 같은 게 뭐냐? 병방 방위를 강화하고 군대 편성 및 훈련의 조직화를 도모하는 데 개편시켰다. 자, 창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 창법은 서리에게 수수료 대신에 복록을 지불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의 아전처럼 봉급을 지불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대신에 복록을 이제 지급하고 대우를 개편한 후 뇌물수시 엄벌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리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개방하고 관리와 서리가 일체를 도왔다. 예전에는 강과 리가 좀 달리했잖아요. 그래서 강과 리의 관계가 엄격했는데 리 중에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간헐로 이렇게 진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이 창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3사법이 나오는데 태학 3사법이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대신에 학교 제도도 이렇게 규칙하는 그런 법이야.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문학이나 유교 경전의 지식으로서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 폐단은 시행을 목적으로 3사, 내사, 외사 3단계 학교제를 통해서 관료를 양성하는 거야. 그래서 상사를 배우면 이제 먼저 이제 외사가 먼저고 그다음 내사, 그다음에 상사 세 단계 거치면 여기에서 이제 졸업하면 그 뭐냐면 관료를 양성하는 건데 요와 함께 또 뭐 시문을 이제 강조하는 과거제도 대신에 요게 경학을 강조했죠. 경학. 그래서 이런 법들이 후에 이제 홍무지 과거시험 개편에 영향을 줬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나중에 북송 시대 때 송나라 때 이제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경 합격자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임용 발령도 적체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태학같이 해서 태학 3사법을 통해서 관료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과거 출신자들이 임용 적체와 그 비중이 점점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의 증대나 특히 농종 수입법 같은 것들이나 그다음에 상공 진적 등 면에서는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 당시 관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신법을 반대인데 그 앞에서 얘기했죠. 다 이게 자신의 어떤 기득권과 이제 관련돼 있잖아요. 여기 뭐 시역법도 그렇고 명령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청목법도 그렇고 군수법도 이제 뭐냐면 여기 합리화 이제 공납에 합리화하게 하는 과정에서 공납에서 대상인들 배제하잖아요. 국가가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인들이 되게 보면 간혹 관료들과 연결된 집안 출신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애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그 이유는 신법 개혁 자체가 사회 전반의 전면적인 개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와 같은 강범위한 개혁을 하면 관료 내부의 의견 수렴, 충분한 동의 도출 작업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보수적인 사대부들은 급격한 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지주와 대상인 출신이 대부분 관료들 이해에 배치되었다. 자, 여기에서 왕한설 개혁의 개인의 비타협적이고 독단적인 성향과 신법단 인물 구성이 취약했던 것도 반대파가 많았던 인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한서의 식법에 대한 평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툰 소인아. 자, 이걸 보통 여민재립을 하는 거거든요. 여민재립이 뭐냐면 보통 이제 군자라는 사람은 유교에서 군자라는 사람은 여민재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가 뭐냐 개입을 해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냐. 이때 백성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대상인, 대지주, 있는 자들이죠. 이걸 이제 뭐냐면 해서 했는데 하여튼 유교적 입장에서 반대했구나. 정통에 파괴하고 나라를 멸망을 이끌었다는 정통적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자, 이건 지주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대 부층이 남송 이외 구급당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내려진 평가다. 반면 대체로 소상인과 소농민 입장에서는 당시 사회 위기에 대처하고 있던 진보적 계획을 평가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왕한서의 신법의 주된 목적은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적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었으며 소농민을 보호하는 등의 문제를 관심 받게 일이었다. 제가 앞에서 했지만 이 문제는 이제 재정적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는 거지 초점이 손흥민을 보호하는 데는 관심 받게 부차적인 거야.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하는데 그걸 이제 뭐냐면 이제 신법단 관료들이 많이 유용을 하고 다른 목적에 쓰거든요. 그다음에 농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후대에 이제 그 북송 말기에 되면 그 신법단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져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왕한서의 신법은 당시 사회에서 볼 때 혁신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겠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잠깐 동양사 개론을 볼게요. 왕한서의 혁신 정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왕한성은 북송의 신종이 즉위한 후에 재상으로 발탁되어 6년간 정권을 잡고 혁신적인 신법을 실시했다. 송이 이와 같이 이제 신법을 강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매우 복잡했다. 먼저 문체주의로 인한 군사의 악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약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당의 이제 부병 체제는 당말 5대의 직업군인제도 모병제로 바뀌었고 송대도 그대도 직업군인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제 송대의 모병제도는 군인의 증가였다는 막대한 이제 군사비의 지출을 가져오게 됐고, 이는 인종대 시대의 고비도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줬다. 뿐만 아니라 군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치주의적 사회적 분위기도 군인의 사기는 떡이 떨어지고 군의 통수권과 작전권이 분리되어 있어 전투력이 저하됐다. 이리하여 거란, 서하, 여진과의 전투에 밀리면서 군사력이 약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신종시대 때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직업 군인의 유지비를 충당하는 되는 막대한 이제 재정 적자를 타개하는 일과 관료의 증가에 따르는 불필요한 용간의 문제에 있다. 그래서 용간이라는 건 필요 없는 간직을 많이 이제 신설하는 그런 문제점이죠. 송대 관리수는 국초에 10,000명 정도였으나 신종 때 왕한성 시대에 28,000명 정도 증가했다. 사회 경제적인 면도 있는데 장원지의 발달로 대토지 소유화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자작농민이 파생하고 또 상업의 발달로 중소상업자에 몰락하는 심각한 이제 사회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 이러한 문제점 속에 정권 폐기가 있고 21세 신종이 왕한성을 등용해서 신법을 단행했다. 자, 왕한성의 신법은 부국강병책을 요약할 수 있다. 부국이라는 것은 이제 세원을 넓히기 위한 수단이죠. 강병책이라는 건 지출을 줄이기 위한 건데 그거 아까 이제 군사비 지출하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 자, 부국책은 춘공기의 농민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연 2할과 3할 저지도 첨로전을 이제 융자해주는 첨로법과 도시 중소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시역법, 정부가 물자 공고를 통제해 대상에 억압하는 군수법, 구역을 폐지하고 재산에 따라서 5등급을 면역전을 거둬서 그 돈을 실업자를 모집해 역을 충당함으로써 공역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농민과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모욕법 이런 게 있고요. 자, 토지의 측량을 올바르게 하여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반주 군수법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 어전법하고 농촌수입법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이 부국책도 농촌진흥제도 부국책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 자, 강병책은 보마법, 보가법 등이 들 수 있는데 보가법은 직업군인제도인 모병제도를 고쳐 병동일체 민병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었다. 군만을 원활히 위해서 이제 보마법을 이제 실시했다. 이 밖에도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태학선서법을 제정하여 태학에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태학선서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태학의 3사, 외사, 내사, 3사를 설치하여 여기 일종의 이제 기숙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는. 그래서 외사생은 이제 300명, 내사생은 200명, 상사생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과거에 나가지 않아도 퇴학에 나오면 직접 관리를 임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마하세의 개혁은 중소농민, 상공업자를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주, 대상, 관료 집단의 이익에 정면 이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파의 사마강을 중심으로 한 구급당의 맹렬한 그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중단됐으며 그래서 이 보수파 사마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순이라든지 소식이라든지 뭐 소철이라든지 등등 유명한 사람들 다 구급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사람은 또 서방군 때 유명하게 자치통감을 썼죠. 요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구법당의 맹렬한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고 중단되었으며 이후 시구법당의 치열한 당쟁이 전개되었다. 자, 그래서 당쟁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있어요.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총리 왕한성 식구에 대한 평가는 남송일의 명청대 이르기까지 되게 부정적인 면이 강했다. 왕한성이 비난받는 기본 요인은 신법의 실시 과정에서 국가사회적인 어떤 통제 경제,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여민 재린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위배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수 사대부 관료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그 외에 신종 이후의 당쟁과 신법이 서로 얽히게 되면서 신법 내용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신법 국어에서 개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예 이제 개혁을 차치하고도 뒤에는 이제 서로 이제 못 죽여서 이제 안달이 나는 원래 개혁과 상관없이 이런 당파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 마흔성이 이제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에 신법을 담당한 무능 관료들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경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되게 부정부패 관료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법에 관련된 어떤 그 인식이 점점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최경 같은 부패 관료가 북성을
멸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 최경은 시종 때 갈리죠. 구고파의 정치적 위치를 정당해 준 결과가 되어 왕한선 10번 악보 낙인 찍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왕한세 아평은 남송 시대 때 확정됐고 청대에 들어와서 이제 고중학이 등장하면서 그 좀 사절 보니까 왕한서의 어떤 평가 등등이 잘못 서술됐다. 어, 그래서 이제 개항 이후부터는 왕한서에 대한 평가가 좀 조금씩 이제 좀 긍정적 평가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예, 이런 내용이 이제 35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성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시제도를 둬서 당쟁을 막으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 막지 못했죠. 그래서 인제 여러 계층 간의 어떤 그 문제 등등 해 가지고 또 구법당 시법당 해 가지고 또 예법을 어떻게 적용하냐 가지고 또 싸우면서 당파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당파가. 예. 그래서 요때 송대는 이 당파를 인제 뭐냐면 분당이라고 하죠. 좀 당파는 약간 인제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어 바 어 근데 분당은 좀 긍정적이에요. 당파 같은 의미는 인제 뭐냐면 통과학적 유학의 한당 유학에 보면 정치는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청인 상승에 있어서. 그래서 그 신하들이 분당을 형성 당파를 형성하고 뭐냐면 왕의 정치를 방해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야. 그래서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들어오면서 공치주의가 이제 등장하죠. 예. 그래서 뭐 이학, 송학 이런 것들이 인제 영향을 받아서 공치주의가 등장해서 이 공치주의는 이제 신하하고 백성 그 황제가 같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치주의의 분당은 인제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송나라 때 들어가면 이 분당의 의미가 그러니까 당파의 의미가 분당으로 인제 바뀌면서 당파가 인제 의미가 분당의 의미로 이제 바뀌면서 점점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넘어갔다. 요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인제 뭐냐면 성리학, 송학, 이학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인제 훈구가 집권한 시기는 한강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성리학적인 어떤 것을 내세운 조광조나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분당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뭐냐면 옳고 그름만 따지면 분당도 좋은 분당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송대 분당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중국 역사에서 계층 간의 대립과 전쟁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였다. 송대의 당쟁은 신종 시대에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태종 때에는 하북의 출신 관료도 강남 출신 관료 대립이 나타났고, 그래서 송나라 초기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하북 출신 관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송나라가 완전하게 이제 영역을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자, 그 후에 이제 인종 때는 범중원, 한기 등 혁신 관료 증가, 인종 측근의 여의관 같은 보수파 관료 사이에 분당이 만들어져 정권 싸움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제 인종에 항의했던 각시 폐위 문제를 둘러싸고 혁신과 보수 양파 싸움이 치열해서 이후에 20년간의 어떤 양당의 그 정권 교체가 17회 반복되었고 이른바 경력이라는 것은 이제 인종 시기 때 이제 뭐냐면 연월임이에요. 경력 당위가 그것이다. 그래서 인종 시대 때 경력 당위가 일어났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영종 시대 때도 인제 일어났죠. 영종 때. 그래서 인제 잠깐 여기 보면 제가 정리했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태종 때 하북과 강남 지역에 그 관료들의 싸움이 있었고 경력 당위가 있었죠. 그다음에 영종 때 영종의 친아버지 칭호를 둘러싸고 이제 또 그 논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영종 같은 경우는 좀 반계열 쪽이에요. 그래 갖고 인제 그 아버지가 그 인종의 사촌형이었던 보광이거든요. 네, 보광이 친아버지야.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뭐냐면 영종은 인종의 인제 아들로 들어가서 인제 뭐냐면 양자로 들어가고 황제를 세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거 둘러싸고 인제 뭐냐면 요 그 영종의 친아버지의 칭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 그래 갖고 이제 사마강 같은 그 사람들은 이게 종법에 의하면 비록 이게 생부지만 친아버지만 그 인종이 이제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큰아버님이라 불러야 된다. 영종을 그 친아버지들 이렇게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말이 되냐. 친아버지인데 아무리 종법 따져도 일종의 그렇다고 해도 친아버지니까 아버지라 불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인제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지 영종의 그 친아버지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가지고 싸움이 나. 이거 영종복이라고 해요. 영종복이.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당파 싸움의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신종 때 들어와서는 앞에서 구법당하고 신법당이 싸우고, 그다음에 보통 인제 그 중간에 신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철종이 인제 즉위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 왕 때 즉위했기 때문에 또 인제 그때 뭐 선인태후가 인제 잠깐 그 해요. 영종의 왕후죠. 그래서 이때는 또 사마강이 이제 등 구법당이 적극적으로 기용이 돼.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또 철종이 즉위하면 그 뭐냐면 신법당이 기용이 되고요. 그때 뭐 최경 같은 사람들이 기용하죠. 시종 때도 인제 뭐 그 최경이 뭐냐면 그 신법당이 기용되고, 그래서 뭐 구법당을 탄압하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진행이 됐다. 북송 시대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남송 시대까지 이런 당파들이 나오는데, 남송 시대 때는 인제는 완전히 구법당들이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구법당 입장 올 때, 남송 시대 구법당 입장 올 때는 이 신법당들의 신법 개혁들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 뭐냐면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인종이 즉고 조카인 영종이 즉위하니까 영종의 친아버지 인종의 사촌 형님 보광의 치고 문제를 놓고 사회 대립이 있었다. 영종은 인종의 양자로 입장했기 때문에 인종의 아들이므로 그 친구를 항백이라고 불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종법상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보수파의 사마강과 여의 주장과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 한계나 구양수는 버거이 당연히 영종의 엄연한 친구이기 때문에 한친 하원리로 불려야 된다 주장이 맞섰다. 자, 이 싸움은 일단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그 송대 당쟁사에서 뭐라고 하냐, 영종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 송대 당쟁이 이렇게 치열했는가? 그 요인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황제 독재 체제의 관료 조직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황제는 자신의 독재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의 집권을 분할하여 관료들과 서로 견제투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했다. 앞에서 제가 송나라 때 이제 중앙간제나 뭐 지방간제 설명할 때 누구한테 권력을 다 위임하지 않는다고 했죠. 상당히 복잡하다고 했죠. 이렇게 분할시켜가지고. 자, 이렇게 되자 관료는 항상 황제의 뜻을 살피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관료끼리 분당을 결성하기 이뤘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역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땅이 넓어 각 지역 간의 차별이 심했다. 그래서 삼국의 분립이나 위진남북조의 대립, 당말 5대 분열은 그다음 지역 간의 대립을 더욱 조장했다. 자, 이러한 지방 간의 대립은 송해 통일과 함께 일단 정리되긴 했으나 동남의 사회 경제 문화적 차별성으로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자, 북송이 하북에서 일어났으므로 개국공신은 하북인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천하가 통일되면서 각원을 통해서 강남인들이 정계에 진출이 활발해지고, 앞에서 좀 초창기 때는 이제 완전히 강남이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북 강국 관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각원제가 정착되면서 이제 강남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북에는 압도하게 돼 양자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신구법당의 인맥을 보면 대체로 구법당은 하북인을 중심으로 뭉쳐진 반해 신법당은 강남인을 다수 차지했는데, 이때 하북 출신 사마강과 강남 출신 왕한석이 대표됐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과거제도와 관련되는 건데, 자, 송대에서는 과거 시험을 합격하면 그때 지공고, 그러니까 자주죠. 시험관은 평생 은인으로 존경하며 그와 인맥 관계를 유지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주 운생 관계를 없애려고 전시제도를 뒀잖아요. 당나라 때. 근데 왜 계속 있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시제도 그 앞 단계예요. 이미 해시 때부터, 해시 때는 완전히 이제 뭐냐면 당락이 딱 결정되고 이제 합격자가 정해졌잖아. 전시는 이제 1등부터 33등까지 이제 순서만 매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요 과정에서 자주 문생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시제도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자,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합격한 후 관료 생활하는 과정에서 승진하거나 지방 간의 중앙 간으로 올라갈 때 상관이나 고관의 신흥 보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자, 이 보증서를 보고라고 하며 신흥 보증을 해준 보주인을 거주라고 하여 깊은 인맥 관계가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문신 관료의 인맥 구성의 주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지금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교사 합격할 때 신원 보증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좀 부탁했어. 20년 지기의 친구가.
근데 그 녀석이 딱 거절하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그 녀석하고 이제 손절했어 그냥. 그래서 그거 하나 뭐 안 해 주더라고 그냥. 자 하여튼 자 거기 보면 이때 이제 분당에 대한 인식이 다 바뀌어졌는데 아까처럼 이제 분당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부정적이었다고 한단 유학 때는. 근데 송악이 등장하면서 공치주의가 내세우면서 그래서 인제 황제하고 이제 사대부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분당에 대해서 쪼금씩 인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모든 분당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진분과 위분이 있고 이 구양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소인이 위분을 처벌해도 훈자에 당한 진붕은 오히려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송대 그 관료사의 당쟁에 대해서 분당론에서는 군자의 이제 그 진붕과 소인의 위붕을 뭐냐면 구분하고 군자는 도와 함께하는 동지가 분당을 만든 것이 이들 분당을 만든 것은 이는 진정한 분당인데 아니라 소인이 눈앞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집된 거짓 분당이다. 위붕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양수의 분당론에서는 진붕을 우대하고 위붕을 탄압해야 된다. 뭐 그 놈인데 진붕과 위붕이라는 자체가 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당은 진붕이고 남의 당은 위붕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신종이 죽은 후 열세 이제 10세 철종이 즉위하니까 북송의 단계가 더욱 격화졌다. 그거는 섭정을 맡은 이제 선인태후가 그 당시 영종의 왕후죠. 사마강의 구법당을 기용했고 따라서 이제 8년간 이른바 구법당들끼리 이제 뭉쳐가 원후 구법당을 이제 만드는데 원후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연호예요. 자, 시대에는 왕아세의 경우 대부분 아무런 대응 없이 폐기되었다. 자, 이러한 감정적인 정책은 송대 사회에 안고 있는 모순을 더욱 가속화시켜 북송 사회의 혼란을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때 원후 구법당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신법당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얘들을 안 해서 또 지역별로 또 파당이 형성돼갖고 흐지부지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제 선인태후가 죽고 철종이 친정을 하니까 이때 이제 신법을 다시 취했죠. 그 왕한서 이미 이제 사망했고 그 후계자들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신법을 개정했는데 이 신법가의 장론, 증포 등이 기용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제 신법당은 마하세의 개혁 정신을 망각한 채 구법당의 정치적 보복을 가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구법당에 참여했던 예전에 구법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쪼개주기 위해서 원후 구법당 그 원후 간당비인가 이런 것들을 세웠죠. 원후 간당비를 세웠고 원후 구법당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 너무 쪽을 주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신법을 이렇게 이제 혁신성이 결여됐고 이때 정치가 부패하면서 최경 같은 정제 정치의 가져와 북송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적인 비석이 원유 단적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의중에 나와 있거든요. 비석이 여기 있어. 원유 단적비라는 비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간당이라서 원유 단적비, 원유 간당비 이렇게 이제 원유 단적비를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대토지 소요 증가, 자연농의 몰락, 각지에 자주 일어난 반란으로 사회 내부에 심각한 모순이 이제 뭐냐면 노출됐다. 특히 금과 요에 대한 북방 외교의 잘못으로 여진족이 세운 금난의 침해받아 이게 정강의 변이죠. 그리고 북송은 멸망했고 강남에 내려간 고종, 이 고종이 이제 그 남경에서 이제 뭐냐면 수도를 세우죠. 남경에서 이제 북송을 세우죠. 아니 북송에 남송을 세우죠. 그리고 수도를 이만으로 옮겨. 그래갖고 남경으로 가서 남송을 세운 다음에 이걸 수도를 다시 이제 이만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만은 이제 그 당시 어디냐면 그 항주. 그 남경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남경에서 들어와서 이제 송나라를 부흥시킨 다음에 남경이 이제 지리적으로 좀 약간 방어하기 어려우니까 이만으로 옮겨가지고 항주 옮겼고 수도를 정한 거죠. 예. 그래서 남경이 도읍했다는 건 틀렸어. 이거는 그래서 이만은 오늘날 항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요 분당과 관련된 내용, 당쟁 관련된 내용을 한의중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당쟁의 성격과 북송의 멸망을 볼게요. 자, 송대는 일반적으로 관료가 당판을 만들어 다투는 전쟁의
많은 시대였다. 신법을 둘러싼 당쟁만큼 격렬한 것이 없었다. 자, 왕한선에 대한 반대는 최초 군수법의 실시부터 격렬해져 점차 신법의 제정까지 미쳤다. 반대자는 구양수, 구필, 한길, 문원박, 사마강 등 당시 대표하는 사대부 관료들이었고, 이후 신법의 구상에 참여했던 소철과 정호도 반대파에 가담하여 왕한선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왕한선에 대한 신종의 신임이 두터워 신종이 죽을 때는 죽을 때까지 신법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거죠. 자, 이 신종의 죽음은 신구 양당의 정치적 위치를 역전시켰다. 철종이 나이 어릴 때 즉위했어요. 후견이 된 선인태후가 구업당 인물들을 중앙의 요직에 배치하고, 사마강은 재상이 되자 신법을 폐지하고 구법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이제 자치 통감을 지은 사마강을 필두로 신법에 반대하는 당파를 구법당이라고 불렸다. 자, 9년에 거친 선인태후의 그 섭정은 이제 끝나고 철종이 이제 뭐냐면 신정하게 되자 신법당인 장동과 증포를 기용하고 구법당을 배척했는데, 이들 계기로 양당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었다. 자, 철종이 죽고 실제로 북송 최후 향대 시종이 즉위하자, 시종이 잠깐 즉위할 때 이제 시종이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섭정에 대한 이제 상태우가 양당의 이제 하야된 시도에 중도 정치를 지냈지만 양당의 투쟁이 적자 격렬했고, 시종이 친정하니까 이제 재상이 된 최경이 구법당을 철저하게 이제 탄압했다. 최경은 구법당이 정권을 잡을 때 구법을 추진했다가 신법당 천하가 되자 이에 대한 가담한 기회주의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뭐냐, 구법당은 신법당 별로 신경 안 썼고 그때 이제 권력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는 이제 전후 16년간 재상을 지냈는데 사마강 등 309명의 구법당 인사들이 간당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돌려서 이어서 정부에 세웠다. 자, 이를 원후 단적비라고 했다. 그래서 신법당 정권 이후 북송말기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했죠. 제가 원후 단적비를 이제 세웠던 그 시기를 약간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아까 아침에 저희 동계할 때 요때 이제 선인태후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최경이 이제 집권할 때 이제 원후 단적비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선인태후가 죽고 나서 철종 때 친정이 아니라 시종 친정기 때 만들어진 거야. 예. 원후 단적비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철종 친정기 때 그 얘기하면서 최경 얘기하면서 이제인데, 최경은 이제 그 시종 때 참여했던 이제 뭐냐면 신법 관료고요. 요때 이제 원후 단적비를 만들었다. 이게 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얘기예요. 철종 친정기 그 뒤에 얘기니까 이거 좀 수정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원후 단적비가 있고 신법당 정권은 이후 북송 말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북송만의 신법은 이미 왕한선의 신법 실시 정신을 잃고 오히려 백성을 수탈하는 도구로 변해버렸다. 당제에 따른 지방행정 혼란과 시종의 개인적 사치. 이 시종 같은 게 예술적인 어떤 그 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가로서는 되게 무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많은 돈 썼고, 특히 이제 기계암석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그걸 캐라고 이제 뭐냐면 막 지방에 요구하고, 그거 캐는 가지고 농민들 불만이 사게 돼서 나중에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요. 예. 자, 시종 시대에는 신법 때문에 재정이 풍요해져 저명한 화가를 초빙할 정도 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송대뿐만 아니라 중국 정근대사를 통해서 최고 미술 정성기를 이뤘던 것, 예술량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시종의 사치는 한쯤 심해졌는데 그로 인해 유흥비용을 엄청나게 소모되었다. 자, 신법에 의한 국가재정은 나아진 반면 농촌사회에서 불만이 쌓아갔다. 제 예술의 황금시대였던 당시 하북에서는 여진족이 발흥하기 시작해서 두 개의 반란이 일어났다. 하나가 이제 뭐냐, 하북에서 발생한 송강의 난이고요. 송강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호전에서 다루고 있죠. 수호전에서. 그리고 수호전의 외전이 금병매전 따로 떼갖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수호전의 배경이 됐던 게 송강의 난이고, 강남에서 발생한 박남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 송강의 난과 박남의 난은 그 당시 이제 북송시대 말기 때 일어난 대표적인 농민반란이에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어요. 예문이 나왔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 박람회 난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120년에 북송 말 최경이 추진했던 궁정과 정원 장식을 위한 수탈의 저항에 강소성에서 박람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인데, 반란에는 만이교 신자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명교, 만이교 신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이교 신자들이 많이 참가하여 독자적인 국가에 건립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원래는 금나라와 이제 연합을 해 갖고 그 요를 공격하고 북송 그 요가 북송이 원했던 그 연운 16주 땅을 이제 얻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군대 동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박람회 난이 나니까 군대 동원을 못한 거야,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간신히 진압하고 나서 인제 뭐냐면 갔더니 이미 인제 뭐냐면 금나라가 연운 16주 상당수를 회복을 했죠, 자기가 먹었고. 그리고 이제 북송 군대가 이제 도망가는 그 금나라 군대를 공격했는데 오히려 그 도망간 금나라 군대 도망간 금나라가 아니라 요나라 군대죠. 도망간 요나라 군대를 공격했는데 이 요나라 군대조차 그 패전병한테 패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금나라가 알게 된 거죠. '아, 이 송나라가 상당히 약체구나. 내가 한번 건드려 보면 이길 수 있겠다.'는 이제 인식을 심어준 거야. 예. 자, 하여튼 계속 읽어 볼게요. 특히 박람회난은 경제 요지였던 강남 지방에서 발생한 것인데다가 항주도 공락한 상태에서 정부는 황급히 군과 연합하였고 요를 공략했던 어 황급히 군과 연합했고 요를 공략하려고 했던 정예군과 하버웨어 군대 15만을 동원해 진압했다. 송가가 휘두른 36인의 이제 지도자에 의해서 영도됐던 집단이 상동의 양상박을 근거로 하여 행해졌지만 후에 정부에 투항했다. 자, 이 반란을 소재로 이제 한 것이 저 유명한 수호전이었다. 자, 북송의 반란을 진압하고 일시 금주에 도움을 받아 수건이었던 영경을 수복했지만 국내는 이미 인심을 잃은 상태였으며 금과의 약조도 접어있기 때문에 결국 금의 공격을 받고 멸망에 이르렀다. 자, 북송이 멸망하면서 보가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법의 종언을 거했다. 그러니까 구법당이 이제 계속 남성 정권을 장악하고 북송을 파고 이끄는 것이 신법당의 통치기였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신법당이 나중에 원래 그 목적과 달리 상당히 변질되었고, 그 다음에 이 나중에 남성 시대 때 이제 뭐 구법당 관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신법당에 대한 어떤 왕성 개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북송에서 남송을 넘어가기 과정에 여진족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진족이 쳐들어온 과정들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먼저 동계를 읽고 그다음에 어 그 한의중을 읽겠습니다. 자, 북송 멸망의 역사적 특성이 있는데 요걸 대충 보면 북송의 멸망 원인이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요인 중에 외부적 요인이 더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외교력이나 그다음 군사력의 부재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다.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주요 내용이야. 뭐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북송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약했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뛰어났던 시기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발달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상업혁명이라든지 농업혁명 등이 일어나고 그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뭐냐면 망했던 것은 이게 군사력이 약했고 외교력을 제대로 이제 발휘하지 못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야.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좀 눈여보면 여기 보면 북송 명말 직전에 시종의 선화 연간에 상업 생산이나 사회 전반에 거쳐서 태평성대적 사회가 올 때 결국 붕괴한 사회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잘못된 이제 뭐냐면 외교 정책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려의 사신을 갖다 돌아온 서훈이 고려 도경을 펼쳐나요 황제에 올린 배경만 봐도 당시 북송 사회가 완전 안정된 사회였음을 분명했다. 자, 이 고려 도경은 이 우리나라 역사 관련돼 있죠. 그래서 고려의 생활 풍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는 책이야. 예, 이게 고려 도경인데 이게 사료적 가치가 되게 높아요. 예,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진 뭐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저조라든지 그런 책들은 후대 조선시대 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2차 사료잖아요. 저 정치적인 정치사만 적혀 있고, 근데 이건 생생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1차 사회적 목적이 있고 사회사를 관련된 사회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 그 어떤 그 뭐냐면 사회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가 되게 크다는 거죠. 이 고려 도경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국사에서 2번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사 할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고려 도경은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원래는 그림과 함께 적혀져 있는데 원본이 상실되는 과정에서 그림이 날아갔죠. 그리고 지금은 복사본 테스트만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또 뭐냐면 그 하이사상을 바탕으로 대의명과 같은 성리학이 등장하잖아요. 성리학이 발전되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송나라가 처해졌던 어떤 국제적 사항과도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요 밑에 보면 그 중국의 수도 변천포인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시험 문제. 그래 갖고 중국의 수도와 관련돼서 인제 10 년도 기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중국의 수도로서 많이 이제 했던 것이 장안하고 낙양이야. 예. 여기 제2 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그다음이 남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원명청 때는 북경이었죠. 예. 요런 것들인데 요거 하나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있고 원나라 때부터 해서 이제 명청까지는 북경이었다. 네.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남경이었다가 북경으로 인제 또 옮기죠. 북경 천도 이후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수도 명칭을 좀 중요 국가들은 다 기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수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가끔씩 보면.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예전에 영가의 난 할 때 이제 서진의 수도인 낙양이 나왔죠. 여기 쓰라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가로목을 기입형 나오고 이게 수도가 뭐냐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그 대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5 대 대양. 대양이 있는데 요 대양은 여기는 뭐냐면 변경이에요, 변경. 네. 그래서 5대 때는 후량이 무조건 나중에 낙양을 수도 옮기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후당을 제외하고는 그 뭐냐면 대양, 변경의 수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주로 이제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좋죠. 운하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제 가능해. 그런 것도 있고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송 때 변경, 그러니까 개봉이죠, 개봉. 그다음에 이제 이만, 항주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경제적인 어떤 중심지였다. 그렇지만 원명청 이후부터는 경제적 중심지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제 수도를 정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도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북송이 멸망하는 과정을 인제 보죠. 북송이 멸망하고 이제 남송이 건국하는 과정을 인제 보겠습니다. 예. 자, 정강 원년 북송의 수도 개봉부가 금군에 함락되어 북송이 멸망할 때는 새 정권을 이제 창출하는 세력이 두 곳이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이게 앞에서 내용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근데 요거는 한이중을 근데 읽는 게 낫겠네요. 한이중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한이중 읽고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가 이제 좀 설명이 잘 돼 있었고 이게 중간에 금나라 쪽 역사도 이렇게 편입돼 있어. 예. 그래 갖고 요거부터 읽을게요. 맥이 끊어져. 예. 자, 그럼 보면 자, 금의 하복 진출과 송가의 대립 볼게요. 자, 거란족 요는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까지 전성기였지만 그 후에 지배층은 유목생활을 벗어나 도성의 부유한 생활에 빠져 북방민족에 투유한 검소하고 강인한 기풍을 상실해 나갔다. 자, 이때 이제 요의 배후 지역에 만주에서 일어난 것이 퉁구스 계통의 여진족이었다. 자, 여진족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말갈족이라고 이제 있죠. 보통 여진, 말갈, 뭐 숙신 이런 말들은 다 중국 애들이 그때그때 붙인 명칭이에요. 예. 자, 여진족의 본명은 흑수말갈인데 5세기 이후부터 만주 동북 지역과 송화강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영위했다.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유목생활이라고 표현이 좀 그래. 왜냐면 여진족들은 유목민족이 아니에요. 이들은 반수적, 반농경을 했던 민족들이야.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농경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했죠. 유목민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령민족이지만 매년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을 잘 타. 그래서 기마가 상당히 기마수 뛰어나요. 그래서 보통 인제 보통 유목민족들은 평원에서만 잘 달리죠. 근데 이런 산이라든지 산맥을 잘 말 끌고 이게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산맥이나 산을 이제 말을 잘 돌려 가지고 이게 그 사냥물을 이제 잡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높은 곳에서까지 말을 끌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여진족의 기머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예.
자, 뭐 그렇게 있고, 자, 이들은 일찍이 바다의 지배를 받았으나 후에 이제 바다가 멸망되자 요의 지배를 받았다. 자, 여진족은 그게 이제 생여진하고 수교진으로 나눠지는데, 수교진은 이제 요의 직접 지배를 받고 있던 여진족을 말하며 송화강 경계도에서 서남부에 거주하면서 문화적 비교적 세련되었고 수용과 농경을 영위했다. 반면 생여진 같은 경우에는 요의 부족 통제 정책에 저항했던 여진을 말하며 송화강 동부에 산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완안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생현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진족은 통일에 금주를 건립한 것으로 중심이 된 것은 생현지 완안부로서 원래 송화강 지류인 알추카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완안부는 이제 주변의 민족 부족들 복속시킨 후 11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초에 거쳐서 만주 동부부터 한반도 동북부의 항우평화까지 그 세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나 이제 그 주변에 여진족들이 살았잖아요. 토착 여진족들인데 원래는 고려에 이제 김희주에 편입되면서 이 복속돼 있었죠. 근데 이 와인부 세력들이 계속 남아오면서 이제 세력이 이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야 이들이 이제 그쪽 넘어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윤관의 뭐 동북 구성 평정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건 나중에 좀 한국사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동북 구성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 요 나라는 그 당시 여진족들에게 많은 이제 뭐냐 곡물 요청했어요. 특히 이제 요구했는데 되게 이제 해동청이라는 그 매가 있어요. 이 해동청이라는 매는 이제 갖다 이제 바치라고 하는데 해동청은 이제 사냥에 특화된 그 매죠. 근데 이 해동청이 잡기가 어렵고 그 수가 많지 못하다 보니까 할당량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할당량을 못 채우면 여진 부역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여자들 막 강간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분화됐던 이제 이렇게 분열됐던 여진족들이 이런 반요 감정들, 반거란 감정들이 세지게 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결집된 이제 뭐냐면 그 힘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결집된 힘을 누가 했냐? 와hen부가 했다. 그래서 와hen부가 예전부터 아고타 이전부터 이런 그 거란 감정 이후였고 여러 부족도 통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완전하게 통합을 했던 사람이 와hen부의 아고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와hen부 주장 아고타는 유의 반길이었다. 다음에 그가 대금을 건국하자 요는 대군을 보내 그를 공격했지만 아고타는 송화강변에서 요의 대승을 거뒀다. 이에 남하에 요동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요의 본거진 요소를 진격했다. 금이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것은 맹항모국이라는 특이한 제도다. 근데 맹항모국 관련된 내용이 이제 동계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돼 있는데 여기 한번 훑어보죠. 이게 이제 구조가 동계는 따로 이제 요하고 금을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산재돼 있어. 그래갖고 여기 좀 약간 그래 중간에 끼어 있어갖고 일단 있는 거는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17번이에요. 예. 자, 맹항모국이라고 하는 특유한 제도 덕분이다. 자, 맹항은 원래 일천을 의미한 민간, 모국은 부족장에 뜻하는 묵해라는 여진적 음역이다. 자, 아고타는 305를 1모국으로 10모국을 1맹하로 조직하고 1모국 중에 약 100명을 선발해서 1모국군하고 10모국군을 1맹항구로 했다. 자, 이거는 평상시에 부락 조직, 그 다음에 수족 조직이었는데 사냥하는 조직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 사회 경제 군사 조직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것은 부락 조직인과 동시에 행정 경제 사회 조직이자 군사 조직이다. 그래갖고 수렵이나 부락 조직들을 뭐냐면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행정 사회 군사 조직으로 바꿨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뒤에 이제 8기군도 마찬가지죠. 이 8기군도 원래는 이제 부락이나 이제 수렵 조직들 사냥하는 조직들을 일종의 이제 행정 조직 군사 조직으로 바꾼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맹항모국을 통해서 이제 여진족을 통치하고요. 일반의 주연제를 통해서 이제 한족들을 통치했어. 그래서 이런 이중 지배 체제를 계속 유지했다. 그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환경 문화에 이제 먼저 동화되지 않고 우수한 기병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예. 자, 지배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야의 수견인과 거란족도 모두 맹항모국을 편성됐다. 근나 초기 체제는 여진족 고유의 부족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금의 세력이 그 뭐냐면
요동에 미치자 연운 16주의 회복을 노리던 송조는 금의 사신을 보내 요에 줬던 물자를 금에 지급하여 대신 연운 16주를 송이 타나가는 조건으로 요에 대한 합공을 정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상의 동맹이라고 해요. 해상의 동맹. 해상의 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상의 맹을 통해서 요와 아니 금나라와 송나라가 연합을 한 거죠. 근데 이 송나라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외교 수위 엉망이야. 왜냐면 요를 멸망시키면 당연히 송나라 공격하겠지. 그러니까 송나라가 요에 대한 예전에 악감정이 있더라도 뭐냐면 금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와 동맹을 맺었어야 돼. 네. 그래야지 송나라, 금나라, 요나라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송나라 입장일 땐 예전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금나라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남송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송 때도 원나라와 동맹을 맺고 누굴 쳤어요? 금나라를 쳤죠. 이것도 금나라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남송이 제일 그때 선택할 것은 금과 동맹을 맺고 원을 뭐냐면 막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외교가 영 엉망이었어.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거 시험만 이제 보고 뭐 진사과만 이제 합격한 사람들만 외교를 외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악목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볼게요. 자, 이에 따라 금군의 일시에 요의 본고지를 장악했지만 송군은 영경의 요군의 대패를 당했다. 아까처럼 했지만 농민 반란을 진압하고 올라온 이제 송군이 요군을 이제 도망간 요군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이 패전당한테 깨지게 된 거야. 아, 그래서 이제 다급한 송은 금의 동전 100만 관과 분량 20만 석을 지불하기도 하고 원조 요청에 1112년에 결국에 영경도 금군에서 함락됐다. 자, 요의 천조제는 내몽골 도망과 재기를 했지만 겨우 1125년에 금에 체포돼 요는 완전히 멸망했고요. 다만 그 일족이 야율대석이 중앙아시아로 도망가 셀주크 투르크의 제후를 격파한 후 오늘날 신강성의 그 아무르강 일대에 서요를 지었죠. 이걸 흑요라고 하는데 그 서요를 이제 서방사에서는 카라키타이라고 불러. 예. 그래서 요가 이제 키타이죠. 아마 카라는 의미가 이제 서쪽이라는 의미 같은데 그러니까 서요는 이제 그 이후 80년간 존속되었다. 자, 그 하복에 진출한 금군은 일단 북쪽으로 돌아갔지만 선축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남하에서 송의 수도였던 변경을 점령했다. 이미 이제 상황인 시종과 그 당시 상황은 시종이 물러나고 이제 실제 이제 황제가 이제 흠종이었죠. 자, 시종과 흠종, 종실 및 관료와 기술자 3,000명이 포로 삼아서 북경을 이제 앞서는데 이때를 연호가 정강했던 정강의 변이라고 한다. 자, 이에 송을 멸망했다. 그러나 이제 흠종의 아우였던 강왕을 이제 흠종의 아우 강왕이 옹립되어 황제가 오르고 이게 이제 남성의 고종이죠. 오는 뒤 금군의 추격을 피해서 강남의 도피에 항주를 임만부로 삼아서 수도 삼았는데 이를 남송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냐면 요 나라에서 금나라에 공격받고 이제 북송이 멸망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이 남송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고요. 남송의 건국과 전국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 자,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